번째가 거짓된 평화론을 버려야 한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에다가 대포를 쐈죠. 그럴 때 북한이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상응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글을 직접 올렸죠.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젊은이들 발목을 날려도 천안함을 쏴갖고 죄 없는 청년 46명이 가라앉아 죽어도 그래도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 많이 속았습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전쟁이냐 평화냐, 이 말은 논리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보죠.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간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간다. 혹은 뒤집어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기차 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 가기 위해서 기차라는 혹은 버스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산 가기 위해서 기차라는 버스라는 여행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서울과 부산은 목적지, 기차와 버스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갈래? 서울 갈래? 부산 갈래? 이건 말이 돼요. 목적과 목적을 놓고 나란히 얘기한 겁니다. 뭐 타고 갈래? 버스 탈래? 기차 탈래? 이것도 말이 돼요. 버스라는 수단이냐? 기차라는 수단이냐? 근데 이런 말을 해봅시다. 서울이야? 버스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부산이냐? 기차냐? 말이 안 돼요. 서울이냐가 앞에 나오면 그 다음 부산이냐? 목적과 목적이 만나야 됩니다. 버스냐? 그럼 그 다음에는 기차냐?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전쟁이냐 평화냐? 목적이 뭘까요, 저기서? 전쟁이 목적인 나라가 있을까요? 맨날 전쟁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목적은 뭐죠? 평화예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전쟁입니다. 왜? 내 평화를 위협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평화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이 목적인 나라가 없어요. 누구나 목적은 평화죠. 그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깡패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마다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가 되죠. 경찰이 없으면 깡패들이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아무도 안 잡아가잖아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교도소도 만든 거고 군대도 만든 거고 경찰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 말은 전쟁이냐 평화냐, 이 말은 전쟁 목적과 수단을 합쳐놓은 말이니까 서울이냐 기차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면, 저 말이 맞다면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린 이분을 존경해야 돼요. 이분은 절대 일본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막 비방하고 북한에다가 삐라 풍선을 보내면 북한을 자극한다. 그건 평화를 깨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좌파 정권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본을 비난함으로 일본을 자극하지도 않았어요. 조선을 위해서 전쟁도 안 하고 일본 욕도 안 하고 가장 나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완용이에요. 그럼 이완용이 평화를 선택해서 한일 전쟁이 아니라 한일 합방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일본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조선은 과연 평화로웠나요? 그 다음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조선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의 사례가 가르쳐주는 건 뭐죠? 가장 나쁜 평화를 선택하면은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남이 일으킨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다. 조선이 그렇게 됐어요. 가장 나쁜 평화를 선택한 결과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자유인으로 동원된 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끌려갔어요. 종군 위안부도 되고 강제징용도 당하고 노무자로 징발도 당하고 수십만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가 오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서 전쟁에 동원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천안함이 왜 공격당했을까요?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가는데 미국 함정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배였다면 북한 함정이 공격을 했을까요? 공격 못합니다. 왜? 미국 법에 의하면 해외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바다든지 미국 배를 쐈다가 그날로부터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미국의 강력한 보복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5대양 6대주를 마음 놓고 돌아다녀요. 미군은. 미군한테 총 쐈다가 큰일 나니까. 근데 북한 잠수함이 딱 보니까 미국 배가 아니라 천안함이에요. 그래서 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미국 배가 있었으면 못 쏴요. 한국 배이기 때문에 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드 메스키타와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남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왜 공격했느냐? 남한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약점은 뭐냐면 평화론이죠. 우리가 남한 배를 침몰시켜도 남한은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내가 때려도 쟤는 맞고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겁니다. 이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어떠한 동맹이랄 거 없어요. 한국은 한미동맹 체제에서 안보를 유지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고 공산화를 막아준 미국보다 공산주의 북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참 장로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흡수통일 안 한다. 공산정권 붕괴시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펼쳤던 김영삼 정권 때 북한은 24번 공격했습니다. 그래? 공격 안 한다고? 평화라고? 오케이. 맘 놓고 때려도 되겠다. 북한한테 국민 세금을 마구마구 갖다 주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 다음 순서. 평화를 외쳤던 새 정권.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당하고만 있겠다. 라고 말했더니 북한이 그러면 당해봐라. 랭킹 1, 2, 3위가 다 평화론자들이었고요. 군인 대통령들, 이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반격한다. 특히 북한이 제일 무서워했던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죠. 전두환이 북한을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해서 전두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아웅산 테러 사건이죠. 그때 예정대로 대통령의 일정이 진행됐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차가 막혀가지고 대통령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 바람에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이 터져서 대한민국에 참 전두환 대통령 때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경제 성장률 세계 1등 할 때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단군 이후 최대의 호황을 이루었던 유능한 지도자 17명이 북한의 테러로 아웅산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냐? 우리도 보복을 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북한 정권한테 입혔어요. 이러니 북한이 당황을 합니다. 북한이 먼저 테러하니까 우리도 쳤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그때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서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서로 총을 안 쏠 수는 없지만 서로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 남한의 대통령, 북한의 최고 존엄은 최고 지도자의 생명은 노리지 말자. 암살하는 자객 같은 거 보내지 말자고 신사협정을 맺을 때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북한이 무서워했던 전두환 대통령 때가 도발 숫자가 제일 적어요. 이 보세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5년 동안 24회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동안 18회입니다. 대통령 2년을 더 하셨는데 횟수는 훨씬 적어요. 그럼 뭐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가 저기서 나오죠.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나라를 지키겠다는, 적이 치면 반격해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공격을 못하죠. 뭐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대한민국 거꾸로 했어요. 6.25 전쟁 이후로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 2006년 핵 위기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성공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핵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죠. 북한의 핵실험에 성공해서 서울 상공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된 2006년이 어떤 해냐? 북한에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준 해예요.
캐시, 현찰로 2,983억 원 지원하고 그에 상응하는 식량을 따로 줬습니다. 돈을 듬뿍 줬더니 핵을 개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니네 굶어 죽는 주민들 먹여 살리라고 돈을 줬더니 왜 사람 죽이는 핵을 개발해?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핵 개발하셨습니까? 더 많이 드리죠. 그 다음에 4,397억 원. 돈을 더 많이 줬습니다. 북한이 주민들 뱃속에 기생충이 많다고 구충제를 구입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백억 원을 줬어요, 그동안. 근데 여러분, 이번에 판문점에서 귀순한 병사 뱃속에 보니까 이게 온갖 기생충이 그냥 아파트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동안에 수백억 원 준 구충제는 어디로 갔냐는 얘기입니다. 그 남한에서 물품을 주면요, 북한이 그걸 갖고 수출을 해요, 딴 나라에. 그래서 달러를 벌어요.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남한에서 주는 물품은 그거는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북한의 수출을 증대시켜가지고 그 돈은 고스란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들어가죠. 구충제, 기생충 잡는 약이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그 보고서에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백억 원어치 갖춰줬는데 왜 북한군 전체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상태가 좋은 곳인 최전방 부대, 그 가운데도 JSA, 이번에 귀순한 병사는 북한 100만 대군 가운데 제일 잘 먹는 병사예요. 그 병사 뱃속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으면 주민은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갖다 준 약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핵을 개발했는데 자꾸 갖다 주니까 핵을 점점 더 정교하게 개발하게 됩니다. 거짓된 평화론. 평화를 외치면서 악한 세력에게 돈 갖다 바치면 더 위험해진다. 상식을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만약 북한을 지원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입니다. 전쟁 일으켰으니까 책임을 져서 분단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예요. 가해자인 독일은 가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단이 됐는데 지금 통일이 이루어갖고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분단이 됐고 아직도 통일을 못했어요. 그 대한민국은 피해자인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계속 겪어야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펼쳤다. 그 동방정책의 핵심이 뭐냐면요, 15억 달러를 주고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범들을 수입했어요. 돈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15억 달러를 주고요, 동독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야, 공산주의가 싫다고 데모하는 사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에 저항하는 자를 수용소에 잡아 가둡니다. 중국이 많이 민주화됐고 어쩌고 그래도요, 자기 나라 국민을 잡아 가두는 노동 수용소가 1만 개가 넘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무려 10,000개의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이에요. 모택동 시대가 2017년 현재도 중국에 1만 개가 있습니다. 북한과 소련에서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죠.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는요,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를 주니까 체제에 반대해도 함부로 잡아 가두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민주 집중제라 그래갖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안 하는 사람 잡아 가둬요. 어디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동독에만 없었어요. 왜? 서독 사람들이요, 야, 그 동독 공산주의 싫다고 저항하는 사람 가두지 말아라. 돈 받고 팔아라. 수출해라. 여러분, 동독 입장에서는요, 이 반체제 인사를 잡아가두려면 감옥 지어야 됩니다. 간수 월급 줘야 돼요. 이 반체제 인사들이 거기서 단식 투쟁이라도 하고 동독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노벨 평화상 받고, 반체제 인사들 노벨 평화상 많이 받잖아요. 이러면 세계 언론이 시끄러워져요. 동독 국가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아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괜히 망신당하면서 반체제 공산주의 싫다는 사람 가두느니 돈 받고 파는 게 낫죠. 그래서 15억 달러를 주고 서독이 사온 정치범이 33,755명입니다. 돈 주고 사람을 샀어요.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돈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사건.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성경에 쓰이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 원어 의미가 뭐냐? 빚을 져서 노예로 팔린 사람 돈 주고 노예 상태에서 사서 해방시킨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값, 돈을 지불하시고 천국 자녀로 해방시키신 겁니다. 돈 주고 사람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하는 그 단어가 성경 원어가 그 뜻입니다. 원래 그런 일을 서독에 했어요. 이렇게 33,755명이니까 그걸 50년 동안 사들였으니까요. 돈 주고 정치범 사온다는 것을 서독 언론이 다 알았어요. 국민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언론이 특종한다고 막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소련이, 야, 동독 공산주의 망신이야. 아니, 돈 받고 정치범을 팔아? 시베리아를 보내. 소련이 싫어하겠죠. 그게 막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복잡해집니다. 서독 언론이 그걸 알면서도 보도를 안 했어요. 언론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민들 수준, 언론의 수준, 정권의 수준이 통일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위에서 보실 때, 야, 저 서독 사람들은 돈을 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비참해지. 동독 공산 체계에 저항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갈 형편이 된 사람은 그건 90%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에 저항한 사람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유일한 세력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거 보면 다 교회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를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런 탁월한 이론을 가진 혁명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끝까지 싸운 교회가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죠. 그 교회도 수십 년 핍박당하고 수십만 명이 순교당한 다음에 기독교의 힘으로 겨우겨우 이길 수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역시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돈 주고 사왔어요. 통일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서독이 동독에 33,755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쓴 돈 15억 달러의 10배를 북한한테 갖다 줬어요. 10배 이상입니다. 150달러 이상을 갖다 주고 단 한 명도 구출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돈을 안 쓰고 사람 죽이는 핵무기 개발하라고 돈 갖다 바쳐요. 핵무기 개발해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자살행위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한 끼에 밥 먹는데 드는 돈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요리를 냉장고 거치지 않고 직접 공수에다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한테 어마어마한 월급을 줘서 요리를 시켜서 먹어요. 하루에 밥값 술값으로만 2억 원이 넘게 들어요. 70년 동안. 이게 북한 주민으로 환산하면요. 북한 주민들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요. 김일성이가 한 끼에 밥 먹은 돈이 김정일, 김정은까지요. 그 3대 세습을 해가면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한 끼에 밥 먹은 돈이요. 북한 주민 한 사람 300년 생활비예요. 그렇게 드시라고 대한민국이 돈을 갖다 줬어요. 이러니까 통일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 돈을 지원해야 된다면 북한에 있는 정치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사람 살리는 데 돈을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예요. 전 세계 듣는 앞에서. 북한에 20만 정치범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바퀴벌레 먹고 쥐 잡아먹고 나무 껍질 바꿔 먹으면서 잡혀 먹으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을 파십시오. 수출하십시오. 정치범 한 명당 1,000만 원씩 주고 대한민국이 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가운데 북한 동포 살리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낼 사람 많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막 연설하면 저부터도 1,000만 원 내겠어요. 여러분 안 내겠습니까? 1,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돈을 지불해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 살리겠다. 국민들의 돈을 막 낼 겁니다. 그걸 보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번 노벨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계 언론이 대토특필 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상품이 막 팔릴 거예요. 왜? 야, 이거 좋은 나라다. 근사한 나라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서 상품이 막 팔릴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대통령이 말 한마디. 1,000만 원 받고 팔아라.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다 보도해 갖고요. 그
그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국가 브랜드 좋아지고 신용등급 좋아지고 노벨상위원회에서 뭐 검토를 하고 이런 뭐죠?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통일 국가가 돼요. 돈 안 듭니다. 이게 뭐죠? 도덕적인 결단이에요.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하면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하는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10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고 10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죽었고 지금도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동독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통일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한은 사람 죽이는 핵 개발하라고 돈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동독 서독보다 10배 많은 돈을 주고도 통일이 안 된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 돼요. 저렇게 풍선에 성경책도 놓고 전단지도 놓고 해서 북한에 자꾸 보내야 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강철환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1985년 봄으로 기억된다. 요독 수용소 구읍지구 산과들에 삐라가 살포됐는데 너무나 낯선 풍경이라 두려움마저 들었다. 삐라 내용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수용소에서 외부와 연계된 정보를 접하는 첫 순간이었다. 전단지 외에도 각종 먹을거리와 생활 필수품들이 대형 풍선을 통해 날아와 수용소에 뿌려졌다. 뿌려진 먹을 것과 생활 필수품들을 하나 둘씩 써본 정치범들이 늘어나면서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비라는 우리의 희망이 됐다. 영원히 그곳에서 죽어야 할지 모르는 정치범들에게 대북 풍선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여서 생명줄 같은 존재였다. 수용소에 들어가면 대부분 못 나옵니다. 가족, 친지, 친구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바퀴벌레 잡아먹고 쥐 잡아먹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풍선이 휙 날아와서 떨어졌어요. 거기 먹을 것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정보가 있어요. 남조선에서 희망을 내라고 격려하는 삐라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생각해서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남조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걸 넣어서 여기까지 보내줬구나. 갇혀있는 정치범들에게 이거는 강철환 씨가 뭐라 했냐면 생명줄 같은 존재였다.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렇게 관심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언젠가 통일되고 풀려나겠구나. 희망을 갖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버텼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저거 자꾸 보내면 뭐 어쩐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파 정권 말도 안 들고 좌파 정권 말도 안 들어요. 지금도 계속 보냅니다. 몰래. 그 뭐 몰래가 아니라 다 아는데 왜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제가 궁금했는데 가만히 봤더니요. 그분들이 우파 정권이라고 삐라 뿌리는 걸 적극 도와줬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뭐 위장해서 상속하고 학교 몇 번, 자식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 몇십 번씩이나 하고 좌파 우파가 똑같거든요. 양쪽 다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이 좌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라 크게 충성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다 멋대로 하기 때문에 이 멋대로 하는 사람을 다 공산주의로 통일시켜갖고 연방제 통일까지 가는 게 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뿌려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 젊은이들이 뿌렸어요. 20대 청년들이 다 좌경화된 것 같지만 저런 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디자인해서 한번 뿌려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디어를 낸 게 저기 북한 국기거든요. 저 동그란 원 안에 별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 국기에는. 근데 그 별에다 십자가를 딱 넣고 북조선 인민들을 진정 사랑하시는 분은 어린 김정은 장군이 아니라 예수님과 5천만 남녘동포입니다. 저 깃발이 여러분 휴전선을 다 넘어갔어요. 북한에. 난리가 났겠죠. 북한에 막 비상이 걸려갖고 암살 지령이 내리고 그래서 막 몇 달씩 숨어있고 아주 한바탕 저게 재작년인가? 한 2년 3년 된 일인데 그때 한번 뿌리고 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 돈에다가 김일성 사진을
예수님 사진으로 딱 바꿨어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뿌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저 북한 돈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고 박혀 있는데 예수님은 조선인민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사진을 붙여갖고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저렇게 디자인을 해갖고 북한에 뿌렸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해마다 성탄절에 여기 한 재작년까지 하다가 지금 잘 모집이 안 돼갖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어디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런 거 하는 데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만 밤새시면 돼요. 우리 한국 청년 그때 한 1000명인가가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통일해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딱 예수님 사진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엽서를 1000여 명이 엽서를 써가지고 이 엽서에 풍선에 실어서 북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북한한테 자유세계의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 얼마 전에 망명한 태영호 공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북한 체제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북한을 만약 지원한다면 정권이 아니고 주민을 지원해야 되고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북한은 일당 국가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당이 아니라 이당 체제래요. 노동당과 장마당 두 개의 당이 있다. 노동당은 굶겨 죽이는 당. 장마당은 먹을 거 나눠줘서 살려주는 당. 장마당이 우리를 살린다. 뭐 북한 사람들이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마당이 지금 엄청 활성화돼 갔고요. 원래 장마당이란 걸 농민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경제고 모든 걸 배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걸 금지해도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물건의 필요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이 물건을 갖고 한번 썼는데 다시는 쓸 일이 없어요. 저 옆집은 그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물건을 돈 주고 사기도 어려워요. 공산주의 국가에 그런 건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웃 간에 물건을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 이걸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안 쓰니까 이번엔 너네가 써라. 그 대신 이 물건을 줄 테니까 다른 물건을 다오라고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것까지 공산당이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래서 그냥 공산당이 농민시장이라 그래갖고 농민들이 우리 밭에서 조금 난 걸 가지고 저 옆에 필요한 물건하고 바꾸는 요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 농민시장이 점점 활성화돼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무슨 옛날 60년대 70년대 이런 재래식 시장이 많았죠. 한국의 60년대 같은 재래식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됐어요. 이 장마당이 지금 뭐 없는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게 2012년에 한국 텔레비에서 보도한 거니까 벌써 5년 전입니다. 북한 장마당이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신라면을 그대로 있죠? 한국처럼 그대로.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국이라 그래도 믿겠죠? 이 북한이거든요. 그것도 옷도 약간 청바지 비슷한 거 입었어요. 그죠? 남한 청바지보다는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한국 상품을 포장도 바꾸지 않고 그냥 포장채 한국 상품을 그냥 이렇게 사고 파는 이게 2012년이니까요. 지금은 뭐 없는 물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의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팔렸대요. 이게 2001년인가 2년인가에 북한 청년 하나가 수첩을 갖고 가다가 이 수첩을 들고 가다가 보위부원한테 걸렸어요. 그 수첩에다 뭐라고 썼냐면 수첩의 앞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 얘기를 한참 썼어요. 뒷부분에는 경연 지도자 김정일 장군 얘기를 쫙 썼어요. 가운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검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보통 이렇게 두꺼운 수첩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잖아요. 누가 그걸 한자 한자 다 읽겠습니까? 한 200페이지 됐는데. 그러니까 당간부가 봐도 쭉 훑어보니까 어버이 수령 경의하는 동지. 이거 문제가 없거든요. 가운데 자기만 볼 수 있게 어버이 수령 얘기가 막 있는데 중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이 귀해가지고
노트에다 적었어요. 지금 USB 같은 거로 많이 뿌립니다만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성경 책이 있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시편 23편 적고 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보이부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어본 거죠. 그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이런 반동문자 처형해야 된다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총을 안 쏘고. 그래서 사람이 때려다가 쓰러진 걸 밟아가지고 그냥 진짜 구타, 주먹으로만 때려서 심장이 멎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주민을 모아놓고 4시간을 때려가지고 사람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게 2001년인가 2년인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불과 한 10몇 년 만에, 아니 성경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썼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던 체제에서 성경책이 장마당에서 버젓이 팔렸다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 이거 과장 아니냐?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들려와서 지금 뭐 거의 뭐 사실처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하게 돼봤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성경을 팔았는데 성경을 사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화를 냈대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은 이 한국 개혁 개정 성경이 번역이 어렵잖아요. 아, 이 성경 말고 쉬운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그 화를 냈더니 그 판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성경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판매, 교환, 반품까지 되는, 이게 뭐 한국의 거의 알라딘, 예스24 한국 인터넷 서점 수준으로 성경이 팔리고 교환 반품까지 실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장마당을 자꾸 지원을 해야 돼요. 그 북한 동포한테 제가 직접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담배를 재배해가지고 그 담배를 말린 다음에 그걸 썰어요. 신문지에다가 둘둘둘둘 담배를 말아갖고 집에서 만든 이 가내 수공업 담배를 장마당에 갖다 놓고 팔아요. 동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한 분하고 할머니 한 분이 서로 담배 파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담배든 술이든 센 거를 좋아해요. 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남한 술, 남한 담배보다 무지하게 세요. 그 서로 자기 담배를 많이 팔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꾀를 냈어요. 그 다음날 자기 판매대 앞에다가 종이로 광고지를 하나 딱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썼냐면 돔 이렇게 썼어요. 돔. 북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돔 이게 뭡니까? 우리 담배가 얼마나 센지 이걸 한 모금 피면은 돕니다. 아주 확 돌아버립니다. 돔 이렇게 쓰니까 야, 도는 담배 저거 재밌다. 이 할머니 담배가 다 팔렸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나는 장사가 안 되고 저 집은 담배가 장사가 잘 돼. 돔이라고 써붙여서 이 할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팽돔 이렇게 썼어요. 이거 한 모금 피우면 팽 돈다는 거예요. 아예 할아버지가 잘 팔리니까 이제 할머니가 열받았습니다. 밤새 고민을 해갖고 할머니가 이번에 뭐라고 썼냐면 벽 짚고 30초 이렇게 썼어요. 이 담배를 피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담배를 핀 다음에 벽을 짚고 30초는 서 있어야 된다. 아, 이 할머니 담배가 다 팔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마지막 이 광고 전쟁의 끝판왕 15세 미만은 생명 위협 이렇게 썼어요. 15세 미만이 담배를 피면은 생명이 위협해질 정도로 세다. 여러분 이게 제가 북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 속에 이 우스갯속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죠?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지금도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이 되라. 새 쌍둥이를 낳으면 애 이름을 김총, 김포, 김탄이라고 지어요. 북한에서 사람이란 건 뭐냐?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입니다. 내 머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어버이 수령의 사랑으로 일색혀야 된다. 이게 주체 사상이거든요. 내 사상은 가지면 안 됩니다. 김일성의 사상이 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하는 건 뭐냐? 가만 앉아서 어버이 수령이 주는 배급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당 간부가 딱 방문을 합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얘기예요. 어버이 수령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하사하셨습니다. 교과서를 하사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오늘도 어버이 수령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점심을 배급해 주신다. 와, 진짜 어버이 수령입니다. 북한 주민의 것을 뺏어가지고 김일성이가 하사하는 형태로 학용품도 주고 도시락도 주고 먹고 살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버이입니다. 그 어버이 수령이 죽던 날 북한에서 충격받아갖고 36명이 심장마비 혹은 자살로 같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은 게 쇼크 일으켜서 북한 주민 수십 명이 쓰러질 만한 사건이에요. 왜? 수십 년 동안 배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손과 발, 어버이 수령에 봉사하는 거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버이 수령이 배급을 40년 잘 줘서 뭐 잘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줘서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받아서 먹고 살다가 어버이 수령이 돈이 없어져 갖고요. 사실은 돈이 있었지만 딴 데 쓰시느라고 그 배급을 안 줬더니 그걸 배급 올 것만 기다리다가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걸 본 북한 주민들이 야, 어버이 수령 배급 줄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굶어 죽었다. 우리 엄마도 굶어 죽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꾀를 내서 만든 게 장마당이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북한 주민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 돔, 팽돔, 벽짓고 30초. 내가 머리를 써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물건을 팔아먹고 살게 됐어요. 이건 뭐죠? 공산주의적 인간이 배급만 앉아서 기다리고 어버이 수령의 총포탄이었던 북한 주민들이요. 자본주의적 인간. 내가 머리를 써야 돼 이제. 내가 담배를 재발해야 돼. 재배해야 돼요. 그 담배 가지고 잎담배에다가 신문지를 둘둘 말아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버이 수령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요. 내 머리를 써서 광고를 해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창마당에서 북한판 재벌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인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키우면 이기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가 많아도요.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전 세계 100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망한 다음에 공산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사람, 어버이 수령의 배급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쓰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하려면 저 장마당을 지원해야 됩니다. 장마당이 노동당을 압도할 때 북한 체제가 무너지겠죠. 그럼 장마당 어떻게 지원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3만 명이나 탈북자가 와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와 있는 탈북자들 여러분 사는 거 보면요. 이건 인간 이하입니다. 남한 사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극도로 돈을 절약해요. 그래서 그 돈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보내는 돈은요. 절대 정권으로 안 가고 주민, 그분들의 가족한테 가게 돼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이중 삼중 체크를 해갖고요. 이 돈이 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가족한테 배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이 돈이 안 가면 우리 어머니가 굶어 죽어요. 북한에서. 우리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가족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탈북자들이 알아서 주민한테 전달되도록 안전한 루트를 다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아껴갖고 돈을 보내요. 그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 지원하면 그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원이 되고 그게 장마당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요. 통일하려면 첫 번째, 거짓된 평화론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갖고 와야 된다. 세 번째, 북한의 자유와 진실을 알려야 된다. 네 번째, 노동당이 아니라 장마당을 지어야 된다. 다섯 번째, 통일 축복론을 확산시켜야 된다. 자,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 때죠. 94, 95, 96년에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북한 정권이 거의 붕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결단을 했으면 통일이 됐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어쩌면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20년 전에 통일이 이루어졌으니까 20년이 지나면 미국 다음 넘버 2에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대한민국 통일 안 했을까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널리 퍼진 거짓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통일되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는다. 들어보셨죠? 통일된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 찾아 막 넘어와가지고 서울역이 노숙자 천지가 돼서 남한 경제도 붕괴했을 거다.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 말을 믿고 통일을 안 시켰더니 어떻게 됐죠? 진짜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었어요. 94, 95, 96, 3년 동안 북한 300만이 굶어 죽었고요. 그걸 보고도 서울역이 노숙자 투성이가 되고 우리가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절대 통일은 안 돼. 목사님들도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97년에 통일이 안 됐는데도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었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 IMF 사태를 맞았어요. 94, 95, 96년에 굶어 죽은 300만을 노숙자 들끓는다고 거절한 결과 북한 노숙자가 아니라 남한 사람이 노숙자가 돼갖고 97년에 서울역에 들끓었습니다. 수만 명이 진짜 노숙자가 됐어요. 그때 IMF 사태 때 신문, 뉴스 제목이 고아원이 붐빈다. IMF 때 부모는 노숙자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니까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야죠. 그렇게 된 가정이 하도 많아갖고요. 고아원 들어가기 위해서 6주씩 대기를 했어요. 고아원이 붐빈다. 북한 주민을 거지 취급했더니 남한이 거지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강한 자가 이기고 힘센 놈이 맘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역시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고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북한 주민을 노숙자 취급한 결과 우리가 노숙자 된 거예요. 그러면 통일되면 서울역에 노숙자가 들끓느냐? 절대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지도가 그걸 말해주죠. 여러분 보세요. 중국, 일본, 한국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세계 2등, 일본 세계 3등, 대한민국 공업은 세계 5등, 무역은 세계 7등,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입니다. 세계 2등, 3등, 10등 하는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딱 붙어 있잖아요. 세 나라가. 이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경제력을 합치면요. 미국보다 커요. 유럽 전체보다 큽니다.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지역이 동북아시아예요. 이해가 되죠? 중국만 띄워놓으면 미국보다 약하고 일본만 띄워놓으면 유럽보다 약하지만 2등, 3등, 10등을 합치니까요. 미국보다 큽니다. 유럽 전체보다 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이는 최고의 경제 지역이 동북아시아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제조업.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제조업 5등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5등 안에 드는 세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한 지역으로 치면요. 세계 최대의 제조업 지역, 세계 최대의 수출 지역, 세계에서 달러, 돈이 제일 많은 지역,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무슨 얘기냐? 돈과 물자와 사람이 제일 많이 오가는 지역이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돈과 사람과 물자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지역,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도 강남입니다. 강남 땅값이 제일 비싸죠. 전 세계를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에 비유하면 세계의 강남이 어디냐? 동북아시아예요. 돈과 물자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동북아시아 한복판에 북한이 있죠. 그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강남에 땅을 10,000평 가진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10,000평의 땅을 활용하지 않아갖고 강남 한복판에 10,000평의 땅이 황무지예요. 그 땅 가진 주인의 가족들은 거기서 쥐 잡아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뱃속에 기생충 수십 마리 키우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세 나라 한복판에서 북한은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을까요? 땅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북한 땅은 있죠. 근데 북한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 10,000평 땅을 가진 부자가요. 나는 가진 게 땅끝밖에 없습니다.
땅은 있는데 옥수수가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옥수수는 없어요. 진짜. 가진 건 땅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땅을 임대하면 되죠. 만 평의 땅을 임대합니다. 광고하면요. 전 세계 투자자가 몰려오지 않겠어요? 강남 만평 땅이면은 삼성그룹에도 올 거고요. 현대그룹에서도 올 거고요. 학원 하는 사람도 여기다 학원을 짓겠습니다. 여기다 우리 회사 사옥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본사를 짓겠습니다. 만평 땅은 그냥 임대만 주고 임대 수입만 받아도요. 강남에 땅 만평 갖고 있으면요. 자손 한 10대는 먹고 살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임대하면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 한복판이에요. 저 북한이 우리 땅을 임대할 테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 알아서 건물을 짓든 공장을 짓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순간 북한 주민 전체는 하루 5끼 6끼 먹을 수 있어요. 그날로. 가만히 있어요. 땅만 임대해줘도 돼요. 또 하나, 저 땅을 파도 돼요. 북한 안에 있는 지하자원이 최하 7천조에서 최고 1경 4천조까지로 추산이 돼요. 우라늄 매장량 세계 1등.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세계 1등. 히토류, 희귀금속이죠. 히토류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이 막 싸웠잖아요. 강대국 두 나라 싸우게 만든 히토류가 북한에 넘쳐나요. 북한 주민들이 1년 내내 배 터지게 먹는 돈이요. 1조 원도 안 됩니다. 1조 원만 있어도 북한 주민 하루 5끼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지하자원이 7천조란 얘기는요. 그냥 땅만 파서 지하자원만 팔아도요. 7천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통일이 되면 지하자원만 캐도 그냥 저 땅을 임대만 해도요. 남북한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딜까요? 통일되면 큰일 나는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가 땅도 없고 자원도 없고 조그만 나라인데 엄청 잘 살죠. 국민소득 4만 달러죠. 싱가포르가 저렇게 잘 살게 된 이유. 북한 때문이에요. 왜? 북한이 개발되면 시베리아의 자원 이런 게 북한을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보급이 될 수 있죠. 근데 북한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석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일본, 중국, 한국 세계 2등, 3등, 5등 하는 나라가요. 저 멀리서 석유를 배에 실어다가 운반을 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가는 석유와 온갖 지하자원 수송선은 싱가포르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이란 걸 해요. 자기 나라 앞을 지나가는 배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로 전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죠?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빠른 길을 뚫을 수가 없어서 먼 길로 돌아오는 바람에 중개무역지였던 싱가포르가 번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통일되면 싱가포르 경제가 붕괴할 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통일되면 우리가 강대국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대박이 난다는 증거는 수십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2가지. 땅만 활용해도 지하자원 캐내고 임대만 줘도 대박이 난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통일까지 되기 전에 남북이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만 시작해도 이 사람이 가진 투자 금액이 세계 2등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투자금,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투자가들은 통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자, 이렇게 통일은 축복이다. 통일된다고 절대 경제가 붕괴하는 게 아니다. 그건 좌파들의 거짓말이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돼요. 자, 지금 11월,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일 문제의 최대 변수. 그 다음 장면이요. 김정은이를 설득해서 회개를 시키든지 재건을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남북한이 살 수 있는데 김정은 하나 때문에 지금 남한 북한이 다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정은에 대한 북한 뉴스를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최고 존엄이 자리를 비웁니다.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김정은이가 오랜만에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2014년 9월 25일 조선중앙텔레비에 오랜만에 자리에 나왔는데 다리를 쩔뚝거려요. 그리고 북한 방송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영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이 원수님께서 불편하신 몸이라고 북한 아나운서가 보도를 했습니다.
건강이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다음 장면이요. 2달 후인 2014년 11월 월간조선에 백종구 기자가 특종을 합니다. 김정은은 신체와 정신질환으로 3년을 못 버틴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2014년부터 3년이면 2017년이거든요. 김정은이가 정신병도 있고 몸의 병도 있어서 3년을 못 버틴다고 미국 CIA 보고서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월간조선 똑같은 백종구 기자, 제 친구인데요. 이분이 요 보도하기 전에 2008년에 비슷한 특종을 하나 합니다. CIA 보고서를 보도해서 김정일이가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뇌 사진을 검색해 본 결과는 5년 이상 못 산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40일 정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원인이 나중에 뇌졸중으로 밝혀졌는데 이 김정일의 뇌를 치료할 기술이 북한에 없었기 때문에요. 북한 의사가 김정은 뇌 사진을 찍어서 프랑스에 있는 세계 최고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남한과 북한의 정보 당국이 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뇌 사진을 갖고 남한과 미국의 의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뇌 사진이 이 정도 나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5년 이상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고 3년 1개월 후에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그 CIA 보고서가 정확하다는 얘기죠. 백종우 기자가 똑같은 경로로 그 보고서를 입수해갖고 3년을 못 버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저 보도가 맞느냐? 제가 그때부터 좀 주목을 했는데요. 요 보도가 나가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장면이요. 2015년 10월에 김정은이가 텔레비에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집권할 때 170cm에 100kg였습니다. 키가 170cm인데 100kg다. 절대 건강할 수가 없죠. 그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 때문이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때 130kg가 됐어요. 지금 140kg입니다. 170cm에 140kg.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 흡연, 폭식 이게 아주 몸에 뱄어요. 이때 김정일이가 나온 거 보니까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연단을 손으로 짚고 있는데 그나마 손이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이 모습을 남한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허리띠도 안 했는데 커다란 바지가 꽉 낍니다. 그냥 서 있어도 뒷목이 잡히고 조금만 힘을 써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집권 직전인 2010년 모습과 비교하면 턱살과 목살, 복부가 훨씬 더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집권할 때 비만, 2014년에 고도 비만, 2015년에 초고도 비만, 폭음과 폭식이 생활화된 데다 국제사회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폭음, 폭식하다 보니까 아주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첩보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막 불거질 때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정은 스스로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감정의 폭이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김정은은 아마 밤에 잠을 잘 때 침대 밑에서 자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공격할지 몰라갖고 김정은이가 지하 250m 밑에서 살거든요. 지하 250m에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거기 아무리 장비를 잘 해놔도 지하는 지하거든요. 지하에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지하 250m에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잘 거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죽음 앞에 닥쳐오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 겪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창 활동할 때였습니다. 호텔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북한 애들이 나를 죽이려고 방문을 열고 쳐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방문 앞에 책상, 침대, 의자를 모두 끌어다 놓고 방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 어떨까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의 강도가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증에 심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즉흥적으로 죽이는 것도 조울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만간 측근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이 무렵이면요, 대한민국 좌파들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래도 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랑 다를 거다. 서방 세계를 아는 그래도 지식이 있는 지도자다 라고 좌파가 열심히 김정은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 첩보원들은 저 친구 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을 거다. 조만간 또 죽일 거다. 지금은 김정은이가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장성택 일가 2,000명을 처형을 합니다. 이게 뇌가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걸 이제 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김정은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의학적으로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는 것은 감사합니다. 저거는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정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망 원인이 똑같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가족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똑같이 앓고 있는 병. 첫째가 심혈관 질환, 둘째가 고혈압, 셋째가 당뇨, 넷째로 거기다가 김정은이는 통풍까지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많은 데다가 언제 그냥 미국이 폭격하면 1시간이면 죽거든요.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맨날 숨어서 살아야 돼. 누가 날 죽일지 몰라갖고 남이 나를 죽이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해갖고 이모부도 죽이고 형도 죽였어요. 자, 이런 스트레스에 있는데 이 전문가 얘기가 내가 북한 첩보원한테 총을 쐈어요. 누군가를 죽여보고 총을 쏴보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 심리는 상대방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보원도 잠잘 때 침대 밑에 들어가자고 다 끌어서 문을 막아대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힘으로, 총칼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침대에다가 총 세워놓고 주무셨어요. 내가 총으로 권력을 뺏었기 때문에 누가 또 총을 들고 나서면 나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 세워놓고 주무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하가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김정은은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몸이 점점 망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 2014년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백종우 기자를 얼마 전에 만나갖고 8월 달에 만나서 기자님이 이런 보도했는데 지금 2017년이 다가오고 2017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반이 지났는데 진짜 본인 기사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올해 8월 10일 날 본인이 3년 전에 특정했던 걸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김정은 너의 운명 2017년 말까지다. 그래서 자기가 CIA라는 조직이 어마어마하죠. CIA가 독일 수상도 도청하고요. 일본 수상도 막 물러나게 만들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 조직입니다. 그 CIA에서 김정일이가 5년 이상 못 산다라는 보고서를 자기가 입수해갖고 보도를 했는데 진짜 3년 만에 죽었어요. 똑같은 그 CIA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보도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특종을 본인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도를 했대. 2017년 말까지다.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저 예언이 맞을까 틀릴까? 백종구가 그냥 기자가 될 것이냐 예언자가 될 것이냐. 제가 웃으면서 백 기자님한테 웃으면서 제 친구니까 이제 한 달만 기다리시면 예언자인지 희대의 오보를 하셨는지 환가름이 납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뭐 요새 보면 계속 어제도 뭐 트럼프랑 통화했다 그러죠. 계속 남북 정상이 지금 통화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드디어 미국이 북한의 최후 통첩을 했죠. 그게 뭐냐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끊어라. 통첩했잖아요. 그죠? 그 송유관을 웬만해서 못 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넘어지면 그 다음 중국 차례라는 걸 중국이 알거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이 송유관이라는 게 이게 최소한이라도 기름이 계속 흘러야 되죠. 이 송유관을 끊어오고 기름이 굳으면 그 송유관 자체를 못 쓰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 겨울에도 그래서 옛날엔 지금 뭐 많이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 그 마당에 수도가 있을 때는 물을 조금 틀어놨어요. 왜? 이게 얼으면은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거 잠그기가 어렵습니다. 이 송유관을 계속 이거를 틀어놔야 나중에 시베리아부터 뭐 여러 가지 쓸 게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이 송유관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잠그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이런 게 뭐냐? 북한 문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또 김정은 건강이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짐 로저스가 뭐라 그랬냐면 통일 이전에 통합만 시작돼도 전 재산을 통일한국에 투자한다. 세계 2등 투자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돈을 쏟아 부을 만큼 이거 한국 경제가 앞으로 아주 대단히 성장할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시에 지금 로저스가 뭐라 그랬냐. 통일이 안 되면 남한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령화가 진행됩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양로원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 하나가 일해서 노인 둘을 봉양해야 되는 경제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완전 강국으로 가든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지금은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나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여기서 과연 통일이 될 것이냐? 이 무너진 위기를 박차고 세계 2등 미국 다음 가는 강국이 되느냐? 또 격절적인 격변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숱한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통일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